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상원입니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일 뿐이고 실제 국가 권력의 정점에는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란 정부는 차기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 후보까지 동시에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라이시 대통령이 다음 최고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 달 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이란 정치 권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뉴질랜드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뉴질랜드 사람들은 호주를 비롯한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관들의 이주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뉴질랜드를 떠나서 호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내각 관방은 북한이 27일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지른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세계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리며 선박에 낙하물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요격미사일 부대 등을 전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통보에 전화 협의를 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어떤 목적으로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섬 침공에 대비한 선제 공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6일 오전 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일본 최대 규모의 실탄 사용 훈련 후지 종합 화력 연습이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의 섬 지역을 침공한 적을 물리치는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했는데요. 연례 행사이긴 합니다만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에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섬 침공을 상정한 대규모 훈련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의 해양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늘리기로 한 일본이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중일 간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박 접속 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소속의 배 4척이 항해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중남부에 폭풍과 토네이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에서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5명에 달한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부 미시시피와 오하이오, 테네시강 밸리 등에서 미국인 1억 1천만 명이 강풍, 우박 등 악천후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중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풍이 전력시설을 파손시킨 탓에 총 48만 가구의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미국 폭풍 예측센터는 인디애나 남부, 켄터키 중부, 테네시 서부와 중부에서 새로운 토네이도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670명을 넘었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26일 태평양 도서 국가인 파푸아 뉴기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사망자가 67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지난 24일 날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서 150채 이상의 가옥이 매몰됐는데요. 생존자 구제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당국은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28일까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지 구조당국은 구조장비가 부족해서 건물 잔해를 치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로 휩쓸려 승객과 승무원들이 부상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더블유행 항공기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날 터키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 난기를 만나서 승객과 승무원 12명의 부상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 기종은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난기로 휩쓴 이후에도 최종 목적지인 더블린까지 계속 비행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난기로 인한 탑승객 부상은 드문 일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항공규제당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상조건 변화로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현주 씨가 정리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얼굴은 웃고 있지만 네네요. 네. 한일중 정상회담이 지금 오늘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양자회담도 지금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어제 만났습니다. 네. 두 사람이 회담하기 전에 악수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활짝 웃었습니다만 그러나 양자회담에서 상대방 국가에 뭘 원하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가 어제 오후에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났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중국이 실시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정지에 대해서 즉각 철폐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만 리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오염수 방류가 인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얘기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돌려서 말한 그렇죠. 겁니다. 중국은 작년 8월 달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월 달과 3월 달에 두 차례 중일 간의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 측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있는 토양과 함께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가기 전에 오염수 수질을 좀 알려달라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측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그 기준에 따라서 바닷물과 어류를 다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중국 측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중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얘기는 합니다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과 일본 사이 영유권 분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중국이 자국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우리나라 독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거 생각하면 좀 역지사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동중국해 정세 또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점점 강화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정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동 취임식 열린 지 사흘 만에 이틀에 걸쳐서 대만을 완전히 포획한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하면서 대만 해협 일대에서 긴장감을 점점 높이고 있고 또 아울러서 중국에 구속된 일본인 조기 석방도 같이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나라 총리가 정식으로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서울에서 진행한 한일,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NHK 방송은 일본 총리가 한국에서 기자들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강한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공유할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회담이 됐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일, 중일 양자회담이어서 오늘 한중일 3차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공동선언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스스로 세상에서 멀어진 아이들. 예. 네. 적으셨는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사실 포함이 돼 있긴 한데요. 요즘에 외신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죠.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CNN 방송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정서적으로 스스로 고립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을 조명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움츠러드는 삶, 일부 아시아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홍콩, 일본,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실명을 직접 밝히면서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만 이런 히키코모리가 네.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이유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임금이 정지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회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고요. 홍콩의 경우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최대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직장을 잃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가토 다카이로 교시대 부교수는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남자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압박 때문이고 그래서 남성들이 특히 사회적 고립에 처한 것 같다. 이렇게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 홍콩 같은 경우에 최대 5만 명 정도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홍콩대학교 폴봉 부교수에 따르면 물론 뭐 젊은 층도 있긴 합니다만 10대들도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10대 초반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은 이 홍콩의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좀 우리나라도 교육열 높기는 비슷한 마찬가지긴 상황이죠. 한데요. 네. 이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홍콩에서는 10대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고 CNN에 점검을 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9세부터 34살까지 인구 중에서 2.4%가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허지원 교수 얘기에 따르면 MZ세대들의 완벽주의 걱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판에 민감하고 또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면서 실패에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실패에 관대한 사회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일대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증가 그리고 대면 상호작용이 감소하면서 히키코모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게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회에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생겼을 수 있다라고. 그 3년 동안에 뭐 누구를 만나면 안 됐었으니까. 네, 그렇죠. 예, 정말 그러다 많이 보니까 단절됐죠. 또 사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더라도 억지로라도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네. 현상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있는데요. 그래서 CNN 방송은 이 과제는 많은 국가가 인구 고령화, 노동력 감소, 출산율 저하, 청소년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좀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배경으로 지금 지적한 것 중에 사회가 압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인지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또 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네.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너무 가슴이 걱정되죠. 철렁 내려앉으면서 네. 너무 걱정스럽죠. 근데 예. 보통 여기서 나오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처음에는 좀 학교를 가지 않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신호를 잘 알아채야 네, 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어떤 제도입니까? 네,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의무 복무제를 부활하겠다. 군 복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건데요. 네. 7월 달에 조기 총선을 시작했다고 선언한 리시 수넥 총리가 총선 승리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의무복무제 부활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64년 만에 영국에서 의무복무제가 부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수넥 총리가 25일 날 18세를 대상으로 한 의무복무제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의무복무제 대상 청년들은 12개월 동안 정규군으로 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택사항이라고 합니다. 수넥 총리는 의무복무제가 청년들에게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집권 보수당은 2025년 9월 달부터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예산은 25억 파운드 원으로 4조 원이 넘는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49년부터 1960년까지 17세부터 21세까지 남성들만으로 의무복무제를 시행을 하다가 네. 이걸 폐지했고요. 지금은 영국 왕실만 의무복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수넥 총리가 자신의 영국의 안보를 강할 거란 적임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무복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아이디어가 바닥난 정당이 공약을 위해서 예산 뒷받침도 없이 현실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운 거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이 의무복무제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의무복무제 부활하는 분위기인데요. 아. 덴마크가 지난 3월 달에 징병 대상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고요. 네. 최소 복무 기간도 현재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덴마크에서는 18세 이상 남성만 의무 영입 대상이고 입영 대상자에 비해서 병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실제 입영자를 좀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선택적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도 지난달에 현재 9천 명 수준인 징집병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2036년까지 14,600명으로 50% 정도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8세 이상 남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2011년에 폐지한 남성 의무복무제를 다시 부활하면서 여성들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번 징집제 정부안의 새로운 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데 독일 헌법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국방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군대 가기 좋아할 만한 남성들이 얼마나 있을지 네. 이건 좀 여론사에 보면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긴 합니다. 일단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는데 네. 영국 내에서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해집니다.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될지 그렇죠. 아니면 악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런 게 올림픽 특수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맞습니다. 네. 얀 이달고 시장이 센강에 뛰어들겠다. 예, 그 얘기 각종 전해드렸는데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자전거 배달업이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일간지를 파리지행이 보도했습니다. 파리시가 7월 26일 개막하는 올림픽 앞서서 이번 달부터 시내 도로 일부를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7월 달 들어서는 개막식 진행되는 센강 일대 그리고 경기장으로 바뀌는 콩쿠르트 광장, 그랑팔레, 앵발레드 이렇게 레드존 지역에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 내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일반 가정으로 물류 배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자전거 배달이 자전거가 대안으로 그러네요. 떠나갑니다. 차가 못 가니까 자전거를 갈 수가 있거든요. 한 자전거 배달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발표하면서 이후에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부피가 너무 크지 않다면 최대 30에서 40kg까지 모든 물건을 자전거를 실어서 배송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DHL, UPS 같은 글로벌 운송 기업들도 짐칸이 달려있는 3륜 자전거나 대형 자전거 구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파리에서는 자전거 배달은 과거 물류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좀 밀려났긴 합니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자전거 물류협회에 따르면 자전거 물류 부분은 프랑스에서 2,400개 이상 정규직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니까 꽤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얀 이달고 파리 시장이 시내 교통량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자전거 도로를 대폭 늘리면서 차보다 자전거 배송이 시간 측면에서 비용 절약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도 자전거 운송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파리시 환경 담당 부서는 쓰레기 수거에 화물 자전거를 시범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파리 교통공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역 유지 보수를 위해서 자전거로 자재를 실어서 나른 방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크지만 않으면 자전거로 다 이제 그래서 이송이 가능하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자전거를 많이 파리 시내에서 보이겠네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 현실로?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이 뉴스를 전해드릴까 말까 고민 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인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미국의 스타트업인 브레인 브릿지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머리 이식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 사람 머리를 머리 통째로 자체로. 이식하는 네.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회사 측 주장은 8년 안에 머리 네. 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측에서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환자의 뇌와 척수를 기증자의 몸으로 옮기는 수술을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홍보를 했는데요. 물론 실제 장면은 아니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로봇이 환자의 경동맥, 척추 동맥, 경정맥을 노출시키면 혈액이 기증자의 수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자 머리에서 혈액이 완전히 배출되는 그런 과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왜 고민을 하셨을지 이제 좀 약간 이해가 가네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프랑켄슈타인 네. 그 장면이 약간 재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죠. 이게 생명을 구하는 세련 치료법으로 가능성을 열어줄 거다라고 회사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 발전하니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이게 실제로 네.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그 사실 반대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아마드 클리파트 교수는요. 네. 인간에게 머리 이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고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뇌가 그렇게 이식을 딱 해서 뭐 이렇게 네. 작동하지 않는다. 네. 아주 복잡하다. 맞아요. 뇌는. 그리고 카디프 수도 대학원의 신경과학 분야 연구원도 얘기를 하는 것이 민간 기업들이 주장하는 가설 중에서 이게 가장 극단적인 거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머리 이식 수술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네.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도 이 지금 업체에서는 이제 8년 안에 가능한 이게 꽤 네. 가까운 미래거든요. 8년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가 될지 좀 무섭긴 합니다. 예. 상상하기 싫은데 네. 모르겠어요. 이제 인류에 도움이 된다면 물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예, 네. 또 오래 산다고 하니까 또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스타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Nothing's gonna stop us now. 함께 듣겠습니다. Looking in your eyes, I see a paradise. This world that I found is too good to be true. Standing here beside you, want so much to give you this love in my heart that I'm feeling for you. Let 'em say we're crazy. I don't care about that. Put your hand in my hand, baby. Don't ever look back. Let the world around us just fall apart. Baby, we can make it if we're heart to heart. And we can build this dream together, standing strong forever. Nothing's gonna stop us now. And if this world runs out of lovers, we'll still have each other. Nothing's gonna stop us. Nothing's gonna stop us now. I'm so glad I found you. I'm not gonna lose you. Whatever it takes, I will stay here with you. Take it to the good times, see it through the bad times. Whatever it takes is what I'm gonna do. Let 'em say we're crazy. What do they know? Put your arms around me, baby. Don't ever let go. Let the world around us just fall apart. Baby, we can make it if we're heart to hear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것이 관행이라며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인 여당안을 수용했다며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며 특검법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 모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졌습니다. 성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성착취물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을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해상 위험구역 3곳 설정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일본 내각 관방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피란민촌을 공습해 최소 35명이 숨졌다고 AP 등 외신이 가자지구 당국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김훈대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뉴질랜드 경찰관들이 호주로 많이 떠나고 있다면서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여러 명의 뉴질랜드 일선 경찰관들이 고임금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위해서 호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사임한 200명의 경찰관 중에서 이미 50명이 호주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70명은 최고 2만 5천 달러의 이주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뉴질랜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간호사나 소방관과는 달리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고 경찰서장은 공개적으로 임금 협상을 논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과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고 난 후 급여가 크게 오르는 것을 보는 경찰관들은 더욱 호주로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 경찰관들은 호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정부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경찰 모집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호주에서도 뭐 경찰 모집 행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호주에서 경찰 모집 행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뉴질랜드 경찰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경찰 모집 행사에 참가했던 한 경찰관은 많은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는데 네. 일단 호주로 가겠다고 서명하면 그 빚을 갚아주고 이사 비용도 지불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뉴질랜드 경찰이 호주의 골드코스트로 이동
결정할 경우에는 8개월 훈련 과정을 강도 높은 4개월 과정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광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네요. 이제 네. 연봉도 중요할 텐데 뉴질랜드 경찰과 호주 경찰 연봉 차이가 많은가 봐요. 네, 초봉은 뉴질랜드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뉴질랜드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지원하고 훈련 중인 경찰관은 첫 해에 56,219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4,700만 원 정도를 받고 네. 5년 차에는 82,773달러. 6,9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한편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의 경찰관은 초봉이 10만 달러입니다. 8,360만 원. 네. 조금 넘고요. 10년 경력의 경찰관은 11만 8천 달러, 9,860만 원의 기본 급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호주 노던 테리토리로 갈 경우에 2만 달러의 이주 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근무 기간 동안 주택 수당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퀸즐랜드 경찰도 이와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권이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도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그런데 일반 뉴질랜드 시민권자들 중에서도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는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증가해서 지난 3월 말 현재 매주 1,000명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3월 말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이 52,4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뉴질랜드를 떠나기로 결정한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은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생활 수준을 기대하면서 호주나 영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호주와 함께 영국은 전통적으로 뉴질랜드 시민들이 이주하는 인기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뉴질랜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요? 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기록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3월 현재 전체 이민 입국자는 11만 1,100명이었습니다. 이들 이민 입국자는 주로 인도, 필리핀, 중국, 피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 중에는 해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외국으로 나가지 못한 뉴질랜드인들이 최근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외국으로 많이 나가지만 외국에서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뉴질랜드 인구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하고 렌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네. 렌트비가 작년 한 해 동안 8.3%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것은 연간 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떠나는 사람들의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젊은 층이 많이 떠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를 떠나는 시민권자 중에서 18세에서 30세 사이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00명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직업과 가족, 재산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도 뉴질랜드를 떠나는데 절반 이상이 호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뉴질랜드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민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많은 이자율 때문에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실업률은 4.3%인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마오리 실업률은 이미 8.2%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젊은 뉴질랜드인들은 주택 구입과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이주율이 시민권자의 경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에 뉴질랜드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떼지어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사회학자인 폴 스푼리 교수는 가장 숙련된 노동자 중에서 일부가 떠나는 것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는 고등교육을 받고 기술을 갖춘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고 고용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또 호주의 경우 뉴질랜드보다 월급과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고용 기회도 많고 거기다가 25,000달러까지의 이주 비용을 주는데 왜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는 이주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에 떠나는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학 졸업생이나 지금 막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청년층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군요.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이란의 정세에 쏠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 오는 6월 28일에 치러지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이란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3일이었죠. 라이시 전 대통령이 고향에 이제 안장이 됐습니다. 네. 이 추락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매장이 된 그 당일 23일에 사고조사위원회 1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네, 이제 결론은 추락 헬기에서 총탄 같은 의심스러운 흔적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고 추락기하고 그 근처에서 함께 비행하던 다른 헬기 2대가 있었거든요. 네. 네, 추락기의 그 조종사하고 다른 나머지 2대 헬기의 조종사 간의 그 교신 내용을 봐도 특이한 점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사는 당초 예상대로 그 기상 악화와 노후된 기체로 인한 사고사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워낙 악천후였다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대통령 보궐선거 일정 지금 6월 28일로 나왔습니다. 예, 28일로 확정이 됐고 후보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인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마감은 6월 3일이 있고요. 네. 이란에서는 누구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망한 라이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1년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때 무려 592명이 출마하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냥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을 갖추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 출마 선언한 분도 한 40명 정도 됐어요. 네. 이란은 아시다시피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가입니다. 행정부 수반인 이란 대통령 임기 4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내각 구성권 또 국가 정책을 이끌고 또 국회가 만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있습니다. 또 국회는 이에 비해서 대통령 탄핵권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 총선 이런 거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정권 교체도 일어나죠. 네,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이란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구나. 예, 그렇긴 한데 매우 특이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죠. 네. 설명하자면 참 복잡한데 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탄생된 국가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최고 지도자를 라흐바르라고 부르는데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신정 체제 국가지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가진 국가예요.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도 성직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뽑는데, 그러니까 세습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종신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선출로 되고
이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도 국민들이 직접 뽑아요. 위원들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슬람식 민주주의라고 그러네요. 하는 독특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021년에 막 거의 한 600여 명이 출마를 이제 선언하고 등록도 했다 하지만 누구나 최종 후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바로 이제 네. 헌법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투표용지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2021년 경우에는 한 600여 명이 등록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지에 오른 용지에 오른 사람은 7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죠. 헌법수원회는 최고 지도자가 일단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6명을 일단 최고 지도자가 임명을 하고 네. 나머지 6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민간 법률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 헌법수호위원회는 대선 출마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을 때도 그때 출마자들의 이제 자격 조건도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마감 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런 헌법수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는데 네. 이거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에 최종적인 확정이 되는군요. 후보자들이 네. 확정이 되고요. 6월 26일까지 선거 유세가 있고 그렇고 이제 6월 28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 그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네. 7월 5일에 재투표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선자 임기는 7월 8일에 시작이 되는데 사망한 라이 씨의 임기가 2025년 8월이었거든요. 약 1년 좀 더 남게 남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대통령 임기로서 4년을 채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헌법수호위원회가 이제 출마자들의 자격 심사를 하잖아요. 네. 이제 이 헌법수호위원회는 또 최고 지도자가 임명을 하고 네네. 그럼 어쨌든 조금 보수적이고 좀 강경한 이슬람주의자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예, 구조적으로는 또 그럴 네, 수밖에 네. 없고 어쩔 수 현재 없이. 분위기 상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게다가 이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6명이 있는데 대법원장은 또 최고 지도자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최고 지도자의 뜻 안 맞는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권력이네요. 예, 추천할 이러면서.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된 거는 아닙니다. 네.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약 지난 45년 동안 네. 대통령이 8명이 있거든요. 당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8명 중 4명이 개혁파 또는 온건 뭐 중도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강경파 중에서는 뭐 최근에 그 라이 씨가 그렇게 대표적이고 네. 또 온건 개혁파 정도라고 분류되는 사람이 라이 씨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하산 로하니죠. 근데 2021년 대선 때 사실 라이 씨라는 강경파가 당선된 데에는 사실 미국 책임이 좀 큽니다. 네. 그 하산 로하니 정권 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란 정부하고 핵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제 개방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란 내에서 굉장히 높았는데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 핵 합의를 모두 무효하고 뭐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란 내에서는 강경 기저가 뭐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라이시라는 강경파가 역대 최저 투표율인데도 불구하고 약 60%의 득표율을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뭐 과연 이제 이 보궐선거 후보자 이제 선정하는 그렇죠. 거 과정을 네.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 하메네이 고민도 바로 그 지점일 것 같아요. 2021년 선거 때 대선 때 투표율이 41%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48%로 역대 최저였어요. 네. 그리고 올해 5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총선은 그보다도 더 낮은 더 낮았어요. 41%였거든요.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최종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해서 5월 10일인가 하여튼 5월 달에 그
또 약간 결선 투표가 있었는데 네. 그때 테헤란 지역에서 투표율은 10%도 안 되고 뭐 8% 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현재 강경 체제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한멸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뭐 현재까지 있었던 강경 기조대로 이 최종 대선 후보자들을 그런 인사들로 채울 것인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역풍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몽골 개혁파 내지는 중도파들도 포함을 시켜야 할 텐데 그 지점이 하메네이의 이제 고민일 것이고 그런 점들을 또 국내외 언론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또 많이들 당황할 것 같긴 한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외신들은 대략 한 20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20명 정도 수준으로 좀 최종 후보에 오를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뽑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지금 의회 의장과 또 외교관 출신의 사이드 잘릴리라는 이 두 사람인데 둘 다 강경 보수파입니다. 갈리바프는 테헤란 시장을 3번이나 한 사람이고 성직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란에서도 역시 수도 테헤란의 시장직은 대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란 의회 의장인데 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오는 본인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릴리는 외교관 출신의 이제 또 역시 그 성직자는 아닌 이제 민간인인데 그 아마디네자드 정권 때 이란 핵 협상 대표직을 맡아서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장인데 좀 언변이 거칠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알리 라리자리 전 핵협상 대표이자 전 국회의장도 유력 인사로 꼽히고 있고 지금 대통령이 유고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 부통령도 유력시 됩니다. 근데 지금 최대 변수는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에요. 지난 주말에 자신의 집 앞에선가 지지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자신이 출마할 뜻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연임은 1회라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연임을 해서 했는데 다만 헌법에는 그 중임에 대한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출마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이란 정치사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도 아마디네자드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잖아요. 근데 의회 내에 자기 지지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그 지지파 중에 하나인 의원이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출마만 하면은 당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둘 다 강경파이기는 한데 재임시 하메네이하고 상당히 충돌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둘의 정치적인 성향은 비슷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서 상당 기간 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메디네자드가 2017년하고 퇴임 후에 2017년하고 2021년에 헌법소위원회에 출마 위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후보 심사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그 뭐 출마를 강행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그 밖에 이제 알리 라리잔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중도 성향의 인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021년에 대선에 출마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통과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이시 대통령 사망으로 최고 지도자
후보자죠. 이 하메네이 후계 구도에 변수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메네이가 올해 나이가 고령이죠. 85살입니다. 상당히 고령입니다. 물론 이제 종신직이긴 하지만 후계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동안에는 이번에 이제 추락사한 라이시 전 대통령이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도가 짜였었는데 지금 공석이 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이런 것 철학을 이어나갈 최고 지도자를 누구를 정할지가 아직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하메네이의 아들이 모주타바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유력시 네. 되고 있는데 사실 이란은 세습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국가입니다. khomeini가 일대 최고 지도자였는데 그때 이미 세습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군요. 네. 총선 때인가요? 그 몇 년 전에 khomeini의 손자가 이제 후보 등록을 했었는데 헌법소원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세습 권력에 대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최근 들어서 그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권력을 이미 내부적으로 물려받아서 뭐 약간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의 제재까지 받고 있는데 이번 대선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도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관측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세계가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주목해야 할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예, 뭐 지금 대부분은 워낙 이란 최고 권력자가 아직도 강건한 강경파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이제 강경 기조가 워낙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특히 강경한 외교 그 노선 이런 것들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깊은 선거다라고 저는 전쟁도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네. 전쟁도 진행 중이고 이란 내부 사정도 또 좋지 보면은 않죠. 네. 경제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통제, 사생활 억제 때문에 지금 그 민심이 기존 정권에 대한 반감이 거의 바로 밑에까지 차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당장 이번 선거로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란의 민심을 당연히 그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선거가 될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어떤 이란 정세에도 당연히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